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태규 내리신경과에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을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환자들께서 손이 떨리면 파킨슨병인지 매우 궁금해하시고, 또한 치매와 뇌졸중과 관계는 없는지 항상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전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수전증은 손이 주로 떨리는 증세를 이제 한자로 쓰는 용어인데요. 사실 떨린다고 했을 때 손뿐 아니라 발이나 머리, 눈 밑 떨림 등 아주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전증이라고 했을 때는 손이 떨리는 부위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손떨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세를 중심으로 어떻게 질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또 치료까지 하는지, 또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떨림은 신체 일부가 율동적인 진동을 보이는 불수의 운동이다라고 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참 말이 어려운데, 이제 불수의 운동이라 함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떨린다는 의미입니다.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세가 있는데, 그중에 떨림은 율동적인 진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떨림을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떨림의 원인을 알아보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또 떨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가장 궁금한 떨림이 파킨슨병과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먼 얘기 관계가 없을 것만 같지만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또 뇌졸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떨림의 분류를 볼까요? 떨림의 분류는 임상 양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발병 연령에 따라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발병 연령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좀 의외로 나이가 드신 분들만 떨린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세 우리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떨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런 발병 연령뿐 아니라 신체 부위, 예를 들면 목소리가 떨린다, 머리가 떨린다, 턱이 떨린다, 상지나 하지가 떨린다 등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떨림의 양상, 예를 들어서 안정시 떨림이 있고 또 활동 떨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떨림이 있을 때 가만히 쉴 때 떨리는 것이냐, 그것이 안정시 떨림이고요.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떨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활동 떨림으로 얘기를 하고, 체위 떨림이나 이 활동 떨림에는 체위 떨림, 단순 활동 떨림, 또 의도한 떨림, 작업 특이적 떨림이라고 해서 글을 쓰거나 또는 기타를 치거나 악기를 다룰 때 나타난 떨림이나, 또는 동적 떨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진동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국제 파킨슨 운동 질환 학회에서 2018년에 의학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하나를 알 필요는 없지만 대강의 떨림의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또 발병 원인에 따라서도 떨림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제 후천적인 것, 유전적인 것, 또 특발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이라 함은 본태 떨림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생리적인 떨림도 특발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특발성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다른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떨림의 포텐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특발성 떨림이 있고, 또 그중에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떨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천적 떨림이 있는데요. 후천적 떨림은 어떤 내재된 떨림이라기보다 약물 유발성 떨림이 라든지, 또는 소뇌나 중뇌 같이 우리 몸에서
어떤 움직임을 담당하는 데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에 후천적 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있거나 기타 대사 질환, 예를 들면 빈혈만 있어도 또는 저혈당증, 고혈당증만 있어도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신경병에 의해서 떨리기도 하고요. 기타 원인에 의해서 2차성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후천적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적 떨림이 있는데, 유전적 떨림은 예를 들면 손해나 중래, 척수신경에 장애를 주는 유전병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 유전병이 따로 존재했을 경우에 떨림과 더불어 기타 이상 운동증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유전될 수 있는 유전자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유전적 떨림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원인에 따른 분류이고요. 어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각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림의 원인에 따라서 아까 후천적, 그 유전적, 그리고 특발성, 그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떨림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는 어 아마도 후천적인 떨림의 주로 그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규명, 즉 후천적인 원인으로 떨릴 수 있는 원인을 나열을 해 보자면 말초 신경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초 신경 검사를 통해서 규명하고요. 그리고 신경학적 진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 병변을 알아보기 위해 뇌 MRI를 한다면 그 또 떨림의 원인을 뇌 종양이나 뇌 수두증 또는 뇌출혈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나 빈혈, 간, 신장, 혈당 이상 등의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떨림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척수신경 이상이나 기타 동반 증세가 있을 때에도 떨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나 유발 전이 검사, 척추 MRI 등을 통해서 떨림의 원인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떨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특발성, 퇴행성 뇌질환 떨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발성 떨림이라 함은 나의 몸 안에 원래 내재돼 있는 특별한 원인이나 어떤 이유 없이 내재돼 있는 떨림의 양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본태 떨림이 좀 흔하게 관찰되고요. 또 하나는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에 동반된 떨림이 특발성 떨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이나 이런 파킨슨 증후군 같은 어렵고 심각한 질병보다는 본태 떨림이 훨씬 흔한데요.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본태 떨림의 경우는 반드시 약물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생활의 불편과 사회적 위축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를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2차성 떨림,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떨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차성 떨림이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 이상, 빈혈, 전해질 이상이 있어서 나타난 떨림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하나하나 고치는 것이 치료가 되겠고요. 말초 신경병 또는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 원인 치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초 신경병과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떨림의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불안하거나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신경 원인일 경우도 떨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불안증이나 불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하는 것이 떨림의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이제 포괄적인 원인의 교정을 함께 한다면 그것 이후에 약물 치료를 병행했을 때 2차성 떨림이 치료되기도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떨림의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은 모든 떨림에서 치료의 한 축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카페인 같은 것은 떨림을 매우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긴장하는 상태라든지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떨림의 유발 요인을 피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생각보다 있던 떨림이 굉장히 가중되고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를 좀 피하는 것도 떨림 원인을 피하는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배가 고프거나 몸이 힘들 때는 더욱 떨립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몸이 너무 힘들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떨림의 유발 요인을 피하는 노력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요. 본태 떨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태 떨림은 병력으로 주로 진단을 하고 임상 양상이나 신경학적 진찰을 확인한 이후에 가족력이 흔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본태 떨림을 완전히 진단하는 검사가 있는 것이냐, 또한 이것을 어떤 들여다보는 그런 결정적 검사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태 떨림은 말 그대로 본래 떨리게 생긴 그런 양상, 그런 포텐셜, 개인적인 성향, 이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원인, 어떤 2 차성 떨림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이 없다. 그런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었을 때, 그럴 때 배제된 상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본태 떨림을 진단하려면 신경학적 진찰 및 혈액 검사, 다른 증세를 동반할 경우 뇌영상 촬영 등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거 외에도 본태 떨림은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예로는 베타 차단제, 항뇌전증약, 안정제, 향정신성 의약품, 또 보톡스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모든 환자한테 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주된 증세가 뭐냐, 또 환자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증세는 없는가를 살펴서 가장 적절한 약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약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걸 고려할 수 있겠고요. 치료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불편한 증세가 있을 때만, 환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대로 경과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다면 흔한 본태 떨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본태 떨림은 언제 시작을 할까요? 다른 떨림도 뭐 젊은 나이에 시작될 수가 있지만 본태 떨림은요, 어떤 특별한 질병군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나이가 들어서만 생긴다는 그런 떨림의 어떤 개념이랑 조금 달리 10 대, 20대 학생들에게도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논문에서 그런 떨림이 원인이 저기 발병 연령이 이렇게 10 대, 20 대와 요 빨간 선이 인제 본태 떨림인데요. 10 대, 20 대에 일어날 수 있고 60 대, 70 대, 80 대 이렇게 피크가, 두 피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연령대 나타날 수 있고 본태 떨림이 사실 언제 시작됐는지를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떨려서 오셨지만 사실은 지금 떨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도 잠깐씩 떨렸을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본태 떨림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떨릴 수 있다. 그래서 본태 떨림의 치료를 할 때 신경과 전문의로서 인제 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생들에게는 진로나 진학이나 이런 것도 어떤 떨림을 가중시키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인도하고 또 상담해 드리는 것이 진료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떨림 이외에도 본태 떨림 플러스라는 요 파란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떨림만 있지 않고 근긴장 이상증이라든지 약간의 파킨슨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조금 더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킨슨 병은 아니면서도. 그래서 인제 고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가장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또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비대칭 떨림이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떨린다면 의사의 진찰로서 여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보행 장애나 발음 이상, 느린 행동, 인지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떨림이라면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태 떨림의 경우에는 생활을 방해하는 떨림인 경우, 즉 식사를 할 때 너무 떨려서 대인 관계를 하기가 어렵다든지, 양치질을 할 때, 글쓰기를 할 때 너무 떨려서 내 생활을 방해한다면은 그때는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약물 치료의 조절을 통해 떨림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떨림은 약을 먹으면은 뭐 뿌리가 뽑히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떨림은 제가 그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1 번이고요. 치료의 목적이라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 계획과 아까 우리 그 학생들이 떨리는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상담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본대 떨림으로 되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상이 이렇게 추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대 떨림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적어도 몇 년간은 1 년에 한 번 정도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대 떨림과 치매는 무슨 관계일까요? 떨리면 치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인제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본대 떨림이 있는 경우에 3 내지 5 년간 추적하면 7 내지 20% 정도에서 치매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고령 발병에서는 일반인 대비 2-3 배가 더 위험이 증가하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의사로서 떨림이 직접 치매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떨리면 반드시 치매를 생각해야 된다든지 한다 하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떨림이 가장 유명한 퇴행성 뇌질환은 우리가 파킨슨병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치매의 가장 유명한 퇴행성 뇌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말이 이제 외국 의사의 이름을 따다 보니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2 가지 질병을 사실 굉장히 다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와 일반인들께서 좀 혼돈되게 걱정하시고 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병이 굉장히 다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병의 일부에서 손떨림이 있을 수 있고 파킨슨 병의 일부에서 치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질환은 다른 질병이고요. 떨린다고 해서 치매가 생긴다 또는 치매를 걱정하는 그런 직접적 연결고리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아이에 떨림이 있다면 다른 질병에 특히 파킨슨병이나 또한 파킨슨병 플러스라고 하는 증후군의 어떤 하나의 원인일 수도 하나의 증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보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대 떨림 이외에 또 흔한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 여기 그림에 우리 어르신처럼 좀 구부정하죠. 그리고 우울이나 무기력증, 불면이나 잠꼬대 이런 비운동증 변비 어 이런 것들이 후각 저하 등 비운동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얼굴 표정이 굳는다든지 목소리가 작아진다든지 미세하게 떨림이 있다든지 보폭이 좁아지거나 느려지는 이런 운동 증세가 특징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뇌 안에 뇌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제 옆에서 보면 이제 대뇌가 있지만 이 대뇌 밑에 존재하는 이것을 뇌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제일 위에 존재하는 중뇌가 있습니다. 그 중뇌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흑색질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해요. 그런데 파킨슨 병에서는 이렇게 흐려집니다. 흑색질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에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움직임에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뇌의 기저핵에 바 도파민의 원래 역할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해서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파킨슨병의 원리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흑색질 바로 이 도파민이 존재하는 흑색질이 60 내지 80% 정도 소실된 후에 발현됩니다. 그래서 뇌 조직 검사에서 알파신 뉴클레인 단백질이 침착되어 생긴 누이체를 확인하는 것이 확진이지만 우리가 생검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적인 어떤 그 증세와 의사의 진찰 그리고 도파민 검사를 통해서 파킨슨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생각보다 흔해요. 60세 이상에서 1%의 유병률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세인데요. 파킨슨자 붙으면 다 똑같은 어떤 질병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파킨슨 증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설명드리고는 있는 것의 중점은 파킨슨 병이죠. 근데 파킨슨 병은 사실 파킨슨 증세라는 큰 개념 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파킨슨 증세는 서동증이 있으면서 서동증이란 이제 행동이 느려지는 걸 말하는데요. 행동이 느려지면서 강직, 떨림, 균형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파킨슨병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파킨슨병도 포함하지만 파킨슨 증후군 또는 2차성 파킨슨증 등 원인을 다양하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말하는 것이 파킨슨증이고 파킨슨병은 파킨슨 증세가 있어야죠. 거기다가 특징적으로 한쪽 손과 발에서 시작하고 비대칭성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안정기 떨림을 보이고 레보도파 약물에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뇌 도파민 검사라는 거에서 확진을 하는 것이죠. 그럼 파킨슨병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파킨슨병 검사는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정상 소견에서는 이렇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도파민 운반체 페트 검사가 있어요. 정상 소견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잘 보이는데 후부 조갑이 핵이라는 요 화살표 부분이 이렇게 에 도파민이 전달체가 부족해져서 빨간색이 이렇게 흐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단을 하면은 도파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파킨슨병의 증세는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증세가 있어요. 운동 증세는 느려지고 떨리고 강직증이 있고 균형 장애의 비대칭성의 보행 장애가 있습니다. 떨림은 특징적으로 안정시, 즉 아무것도 안 할 때 주로 떨리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주 릴렉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떨립니다. 근데 비운동 증세는 신경 정신 증세로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인지기능 저하로 치매, 수면 장애,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 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운동 증세까지 있는 것이죠. 네, 안정시 떨림이 대표적인 증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징적인 파킨슨병의 어떤 증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안정시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땐 떨리는데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파킨슨병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드물지만 안정시 떨림이 안 나타나고 자세성 떨림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진단은 파킨슨병 진단에 저희가 1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해왔던 방법은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 소견 그리고 레보도파라는 약물 반응 요 두 가지로만 우선 전통적으로는 진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뇌 자기국민 영상 촬영이라는 MRI 그리고 뇌 도파민 페트 검사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 촬영 등을 해서 확진을 하는 것이죠. 파킨슨병 환자에서 MRI상 특정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해상도가 좋은 어떤 MRI에서만 겨우 보이는 증세고요. 어떤 시그널이고요. 뇌작용명 영상 촬영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파킨슨병일 때 뇌 MRI를 찍는 이유는 다른 질병 예를 들면 뇌졸중, 뇌종양, 뇌수두증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파킨슨병 유사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 영상, 좌기공명 영상 MRI를 찍습니다. 하지만 뇌도파민 페트 검사는 파킨슨병의 확진이죠. 그렇다면 간별 진단이 있겠죠. 파킨슨병 유사 질병이 유사 증세가 보였을 때 본태 떨림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가장 흔하고 파킨슨병과는 달리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생활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인 어떤 몸의 떨림 현상인데요. 음 본태 떨림과의 이 어떤 구분하는 포인트는 파킨슨병 떨림은 안정시 떨림이다. 그리고 강직 서동증 균형장애 비대칭성을 동반한다는 것이고 본태 떨림은 주로 활동시 떨림이고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또는 걷는 것이 어렵다든지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이 있는데요. 파킨슨 증후군은 참 어려운 질병입니다. 파킨슨 병처럼 보이는데 파킨슨 병보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약에도 잘 듣지 않죠. 그리고 파킨슨 증세를 일으키는 뇌졸중이라든지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세라든지 이런 것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사실 여기서 나열하는 상당히 어려운 이름의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구분은 신경과 전문의에게 맡기시고요. 나머지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2 차성 파킨슨 증세인데요. 우울증 약이라든지 소화가 안 돼서 먹었던 위장약 또는 잠을 도와주기 위해서 먹었던 약 중에 또는 두통 예방 약 중에 파킨슨 증세를 일으키는 약 여러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파킨슨 증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세라고 얘기하고 약물을 끊고 중단하면은 사실은 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과는 좀 다른 거겠죠. 그리고 혈관성 파킨슨 증세라는 것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파킨슨 증세가 생기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정상압 뇌수두증도 잘 걷지를 못하고 떨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 병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뇌종양, 어떤 전두엽이라든지 파킨슨 증세를 일으킬 만한 뇌 안에 위치에 뇌종양 혹이 있을 때는 파킨슨병 유사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부차적으로 파킨슨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두 질환 본태 떨림과 파킨슨 병은 어떻게 구분할까? 호발 연령이 좀 다르죠. 그리고 활동 떨림이 우세하다는 게 본태 떨림의 특징이라면 파킨슨 병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게 특징입니다. 또 본태 떨림은 손, 머리, 목소리 또 이런 어떤 다양한 부위에서 주로 떨리고요. 파킨슨 병은 상하지와 턱 떨림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글 쓰거나 그릴 때 주로 떨리는 건 본태 떨림. 균형 장애나 비운동 증세를 동반하는 것 이것이 파킨슨 병이고요. 알코올로 호전되거나 베타 차단제 프리미돈 토피라메이트라는 약물로 좋아진다면 본태 떨림 가능성이 높고 파킨슨 병인 경우에는 도파민 계열 치료로 매우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칼로 무자르듯 두 질환이 완벽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함께 믹스되어 있는 존이 존재하는데요. 안정기 떨림과 활동 떨림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경미한 서동증과 경미한 도파민 결핍이 생기는 경우에 사실은 요 오버랩되는 존에서 의사의 모니터링과 또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어느 쪽이 우세할지를 지속적으로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파킨슨 병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 어 사실은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이거 파킨슨 병이 의심된다."라고 처음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은 아마 증세가 한쪽에서 시작될 때부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시작돼서 양쪽으로 그리고 보행 장애가 있고 균형 장애가 나타나다가 치매가 나타나는 말기가 있고요. 이런 임상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비운동 증세로서 전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쩌면 10 년도 그 이전부터 변비나 후각 장애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렘 수면 장애라고 해서 자다가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또 자꾸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환자가 파킨슨 증세가 생긴다면은 파킨슨 병일 확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또 우울 증세가 수년 전부터 선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시점에서 시작한다기보다 수십 년, 10 년도 그 이전부터 조금씩 뭔가가 달라지는 비운동 증세가 나타나다가 운동 증세가 시작되는 것이 파킨슨 병의 이제 자연 경과입니다. 파킨슨 병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약물 치료가 있는데 운동 증세가 이렇게 빙산에 위에 떠오르는 빙산을 보면은 위에 한 뭐 10 분의 1 정도 있고 그 물 아래쪽에 10 분의 9 정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킨슨 병은 운동 증세만 우리가 파킨슨 병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비운동 증세가 더 환자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런 비우울증, 통증
인지기능저하, 수면장애, 치매,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함께 파킨슨병을 치료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약물을 쓸 때 특히 파킨슨병 약물은 효과와 부작용의 어떤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약물 치료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세는 경과가 1, 2, 3, 4, 5 단계가 있는데 한쪽, 양쪽, 균형장애, 또 혼자선 걷기 힘들어서 보조기를 쓰는 경우,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경우 이렇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 약물 효과가 있는 온 타임, 효과가 사라지는 오프 타임, 그리고 몸을 꼬거나 비트는 이상 운동증 등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처음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인제 이런 자연 경과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울해하긴 하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요 5 단계, 휠체어에 앉는 이 5 단계는 고령의 나이에 골절만 돼도 사실 5 단계가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요. 회복에도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고요. 따라서 우리가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더라도 이 병의 경과를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있고 환자의 운동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변비 조절이라든지 또 잠에 대한 열심히 균형을 맞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파킨슨 병의 그 치료를 하면서 이 5 단계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 치료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환자들에 따라서 정말 병의 경과가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5 년이 지나도 1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려하시기보다는 이 단계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파킨슨병을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킨슨병 비운동 증상 중에 변비, 후각, 렘수면 장애, 우울증, 하지불안, 피곤, 불안, 무감동, 기립성 저혈압, 수면 과다가 있지만 그중에 치매가 오늘의 주제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이제 치매 및 비운동 증세를 진단하는데요. 치매는 이건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러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 유병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파킨슨병은 보통 어떤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얘기하는 정상인들보다는 한 4 배 내지 6 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치매에 대한 유병률이. 치매 유병률이 약 30%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장기 추적 검진을 하다 보면은 진단 후 10 년이 지나면 한 50%다. 20 년이 지나면 80%다. 어떤 연구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지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 그럼 어떤 환자가 치매가 더 잘 생기느냐. 고령의 나이에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초기부터 시각, 공간, 집행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렘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또 후축두엽, 두정엽의 위축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페트 종류 중에 FTG 펫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사 장애가 있는 경우, 자세 불안이나 보행 장애가 더 우세한 떨림보다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중에도. 그런 경우엔 치매가 좀 더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환시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매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연구가 돼 있고 유전자형의 아포지단백 2형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4를 갖고 있다면 또 GBA 변이 등을 갖고 있다면 치매가 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치매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파킨슨병은 초기에는 치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면은 치매를 늦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치매 또는 손떨림이 있었을 때 치매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까 본대 떨림에서 치매와의 연관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그냥 본대 떨림 이외에도 그냥 떨림 자체를 봤을 때 치매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제가 많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떨림의 가장 유명한 것은 파킨슨병이죠. 치매의 가장 유명한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이에요. 근데 분명히 다른 병이고 알츠하이머병 일부에선 손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파킨슨병 일부에서 후기에
치매가 있지요. 그래서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떨림이 동반되는 치매가 따로 있는 것이고 또 파킨슨 증세를 동반하는 치매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떨림은 여기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면 신체 일부가 율동적인 진동을 보이는 불수의 운동, 즉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어떤 이상 운동증이죠. 파킨슨 증세는 일단 느려진 게 있어야 합니다. 느려지면서 굳어지는 강직과 떨림 균형 장애가 있을 때 파킨슨 증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파킨슨 병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파킨슨 병 이외의 병, 파킨슨 증후군이나 2차성 파킨슨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파킨슨 병은 파킨슨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한쪽 팔다리에서 시작하고 비대칭성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안정기 떨림이 특징적이고 레보도파 반응이 있다면 또 도파민 검사에서 확진을 한다면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종류별로 나타날 수 있는 떨림이 있는데요. 떨림을 가장 흔하게 동반하는 치매라면 루이체 치매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지요. 떨림과 가장 밀접한 치매인데요. 파킨슨병과 유사한 안정식 떨림도 강직도 보행장애도 인지기능 변동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죠. 파킨슨병과. 그래서 파킨슨 증세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떨림은 약 40 내지 50%에서 나타나니까 굉장히 떨림이 많이 나타나는 치매이죠. 또 파킨슨병이 후반기에 나타나는 파킨슨병 치매도 진단 후 5 내지 10 년이 지나면 점점 그 확률이 높아지는데 떨림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질병이 약물을 쓰는 게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요 두 질병을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감별 진단의 포인트는 파킨슨병 치매는 파킨슨 증세가 먼저 수년간 나타납니다. 치매 없이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인지 저하가 나타나고 루이체 치매는 인지 저하가 먼저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나요. 파킨슨 증세가. 그래서 이 두 질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떨림이 흔한 치매라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 중에 가장 유명하죠. 가장 흔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서 떨림이 나타나느냐? 네, 나타납니다. 병이 진행하면서 파킨슨 증세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파킨슨 증세가 왜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나느냐?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가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부위에 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신경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만약 그것이 떨림을 유발하는 부위에 존재한다면 파킨슨 증세가 일어나는 부위에 존재한다면 파킨슨 증세나 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알츠하이머 병도 망상이나 환각이나 정신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에게 항정신병 약이나 항우울제를 많이 씁니다. 그럴 경우에 부작용으로 파킨슨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떨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떨림이 보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주 대표적으로 떨림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JNMP라는 유명한 의학 저널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병 환자를 다 조사를 했더니 23%가 파킨슨 증세가 나타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 전 어떤 병의 경과를 봤을 때 후기까지 본다면 조금 흔하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병이 진행될수록 파킨슨 증세도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죠. 혈관성 치매는 떨림이 나타날 수 있는가? 뇌졸중 위치에 따라서 뇌졸중이 즉 중풍이 뇌경색이 시상이라는 부위, 중뇌라는 부위, 소뇌라는 부위, 기저핵 위치에 존재한다 하면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고 뇌졸중이 거기에 있다면 후천적으로 2차성으로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두축두 치매라는 어려운 질병이 있어요. 매우 드물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이 치매는 떨림이 거의 없다고 돼 있고, 하지만 파킨슨 증세는 30 내지 40%, 그러니까 떨림이 없어도 파킨슨 증세가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앞에서 정리해 봤죠. 서동증과 강직증을 동반한 경우가 이 정도 있다니 파킨슨 증세는 떨림의 치매에서 상당히 동반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떨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파킨슨 증세가 함께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혈관성 치매에서 파킨슨증 없이 떨림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방금 알아본 그 떨림을 일으키는 회로가 있어요, 뇌 안에. 그 회로의 부분에 뇌졸중이 나타난 경우에는, 특히 손해, 시상, 중내 병변인데 여기에 있을 때는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에게 이상행동증 조절을 위해 항정신병약, 또 발프로산, SSRI라는 항우울제, 또 치매약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요런 것들을 썼을 때 드물게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떨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떨림이 나타났을 때 치매를 의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직접적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떨림과 뇌졸중은 어떤 관계냐는 질문도 많이 제가 받습니다. 손떨림은 뇌졸중이 직접 증세는 아닙니다. 뇌졸중조차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증세가 아주 다양해요. 반신마비, 복시, 의식장애, 발음장애, 어지러움, 한쪽 팔다리 저림, 벼락두통,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어나거나 걸으려고 하면 넘어진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의식장애가 일어난다든지, 발음이 이상하거나 주위가 뱅뱅 돌고 한쪽 팔다리 감각 이상하고 또 심한 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에는 떨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증세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건데, 그러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떨림이 뇌졸중이 손해에 있거나 시상에 있거나 기저액에 있거나 중내에 있으면 떨림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또한 본태 떨림이 원래 있던 환자가 만약에 뇌졸중을 손해나 시상, 기저액, 중내에 뇌졸중이 손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떨림이 더욱 심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뇌졸중이 떨림을 악화시키거나 일으킬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뇌졸중이 떨림을 일으키는 기전에서 그림으로 보신다면 이제 뇌가 이렇게 있으면 기저액은 여기고 시상은 여기고 중뇌에 손해가 있는데, 요런 부위에 뇌졸중, 혈관이 막혀서 세포가 죽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위에 뇌졸중이 있으면 떨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뇌졸중이 떨림을 일으키는 경우에 환자의 그 MRI를 제가 직접 갖고 와 봤는데, 이거는 어떤 논문에서 인용한 MRI인데요. 이런 부위에, 이 화살표 부위에 뇌졸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떨림이 오른쪽에서 생긴 경우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손이 떨리면 파킨슨 병이냐? 이런 질문에 모든 떨림이 파킨슨 병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파킨슨 병의 특징적 소견, 진찰, 검사가 일치해야 파킨슨 병을 진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떨림의 원인은 다양하다. 본태 떨림이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세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면 떨림 이외에도 서동증, 강직증, 균형장애 또한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레보도파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일반적이진 않지만 파킨슨 증세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반드시 느린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느린 행동이 있으면서 떨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강직증만 있을 수도 있고 떨림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균형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파킨슨 증세로 얘기하고, 파킨슨 병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파킨슨 증후군 또는 2차성 파킨슨 증세일 때 파킨슨 증이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 병을 포함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파킨슨 병에서 치매의 유병률은 분명히 증가하니까 치매의 위험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에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신경 인지 검사라는 기억력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떨림과 파킨슨증, 파킨슨병 치매는 원인에 대한 조절하는 것이 각 어떤 증세와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원칙이 되겠고요. 이 약물을 조절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치매와 손떨림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떨림이 동반되는 치매는 있다. 파킨슨병 치매, 루이체 치매, 일부의 혈관성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어떤 파킨슨 증세와 더불어 나타나는 치매, 그리고 이상 행동증을 에 동반돼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뇌졸중으로 뇌손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조절로 도움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오늘 저의 강의의 전부가 되겠고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휘희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손 떨리는 증세가 있었는데 손이 떨린 이유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 손이 떨림이 있었다고 해서 또 손떨림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손에 그 팔에 힘이 손에 손가락에 힘이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힘이 약화되니까 어떤 물건을 집을 때 약간 떨림이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손떨림의 원인 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을 생각하기엔 좀 힘들고요. 의사의 진찰로서 어느 순간에 떨리는 것이냐 또 손목에 손의 힘의 약화는 없느냐에 따라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님의 질문이신데요. 70대 파킨슨병 어르신인데 온몸을 비틀고 뇌성마비 같은 움직임을 하신다고요. 음식 섭취도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냐? 음 파킨슨병 환자분께서 조금 후반기에 갈수록 굉장히 약물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약물 유발성 이상 운동증이라든지 또 파킨슨병 자체의 이상 운동증이 나타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약 물론입니다. 이 음식 섭취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뇌성마비처럼 비틀리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이렇게 살에 걸릴 수도 있는 인두 후두 그 근육에 어떤 근육이 굳어지고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약물 조절을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물을 좀 높이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음식을 전혀 섭취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콧줄이라고 해서 레빈 튜브라고 하는 튜브를 꽂습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어떤 액체 상태의 어떤 영양 물질을 넣어 주면서 위에 위치시켜서 적어도 영양 실조로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도와드리는 게 예 원칙적이고요. 그 콧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불편하죠. 불편할 경우에는 인제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위에 직접적으로 관을 꽂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제 그렇게 어떤 침습적이고 적극적인 방법 아니고 좀 도와드리기 위한 인제 어떤 소극적인 방법이라면은 환자분들 음식 섭취 아주 연하곤란에서 환자분들에게 잘 넘어가는 것이 이제 죽 형태의 어떤 끈적한 음식물 상태로 만들어서 요플레 스타일의 요거트 스타일의 어떤 음식물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나씩 천천히 또 식사 시간에 반드시 앉아서 그리고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지 말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량을 자주 주는 방식으로 식사를 도와드린다면 조금 더 소극적인 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하 80 님의 어 어 질문이신데요. "파킨슨병하고 루게리병은 병의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가?" 네. 파킨슨병과 루게리병은 병이 전혀 다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전혀 다른 병인 것처럼. 하지만 좀 약간 믹스된 어떤 병의 스타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이 원인도 어떤 주된 증세도 완전히 다른데요. 하지만 두 질병이 약간 믹스된 타입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드리라 님의 질문을 보면은 "친정어머님, 저 아들, 딸 손떨림이 있는데 놀래거나 신경 쓰면 배고플 때 떨린다고요." 교통사고를 좀 당하셨나 봅니다. 예. 교통사고 후 오히려 더 많이 떨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직접 진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때 떨림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 본때 떨림을 비롯한 대부분의 떨림은 긴장할 때, 앞에 나설 때, 대중 앞에서 또 배고플 때, 힘들 때 떨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럼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더욱 떨리고요. 그래서 쪼끔 많이 떨려서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약물 조절을 조금 더 함으로써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희성 님의 예전에 가수 션님 팬이라서 루게릭에 대해서 알고 후원도 하셨다고요. 루게릭도 뇌에 관련된 병인데 루게릭 또 자세히 알려주길 바라셨네요. 파킨슨병, 루게릭병 구분 이렇게 전형적인 증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킨슨병은 근육 약화가 있지가 않아요. 처음에 떨림으로 시작하고 강직증, 오히려 굳어지죠. 굳어지고 느려지는데 루게릭병은 근육이 약화됩니다. 어느 국소적인 손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근육의 약화로 시작이 돼서 점점 그 근육이 약화되는 것이지 강직증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또 경과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게릭병은 또 다른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저희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의 그 요약된 부분을 보시면서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강 떨림 이것이 연관이 있다면 있고 또 전혀 다른 질병이라면 전혀 다른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고 주변에서 또는 본인의 증세가 있으시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